자, 안녕하십니까. 개론 강의하는 이영섭 선생입니다. 6월 모의고사 여러분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학개론 과목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조금 1번부터 해가지고 앞부분에서 문제 푸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획을 했던 거고요. 초반 내용 지나가면 중후반부터는 아시는 내용들 많이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바로 1번부터 해가지고요. 해설 차분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토지 특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우리 부증성 낼 때 토지의 물리적 공급 많이 내죠?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 불가합니다. 완전 비탄력, 수직선 맞죠? 2번.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 용도적 대체 가능합니다. 개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좋습니다. 3번. 영속성은 비소모성이다. 그래서 비소모적 특성을 의미하고요. 물리적 감가가 배제된다는 특징입니다. 4번. 자, 이게 정답인데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적 공급은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고치든가, 이 불가하다는 말을 살리고 싶으면 토지의 물리적이라고 고쳐야 맞죠. 예, 반드시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은 게, 무슨 특성이 나오든 토지의 물리적 나오면 안 된다. 토지의 용도적 나오면 된다. 용도적 공급, 뭐 경제적 감가, 용도적 대체 다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칙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임장은 부동성. 맞는 지문이고요. 자, 1번에 4번 정답입니다. 2번 문제. 조금 이 기역번 같은 경우에 아마 난해하셨을 거예요. 푸실 때. 토지에 관련된 용어인데 괄호에 들어갈 내용. 이 기역번의 핵심은 뭐냐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적 용어를 쓰셔야 된다는 것. 참고로 여러분 보시는 이 소지 같은 말은 이건 법률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지 들어가는 거 고르시면 안 돼요. 계속 읽어보면은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일정한 자에게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는 땅. 개발이 되진 않았지만 개발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땅을 도시개발법에서는 원형지라고 합니다. 용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형지, 이게 여러분 법률 용어입니다. 아울러 니은번은 딱 들어가는 순간 지가 변동률, 얘를 조사하기 위한 샘플 땅의 이름은 표준지가 아니라 표본지다. 이 변동률 나오는 건 본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니은번에 보기에 여러분 표준지 나오는 거 찍으시면 안 돼요. 표준지는 공시지가 할 때 나오는 거고, 지가 변동률은 표본지. 그래서 정답은 원형지와 표본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네, 3번이죠, 정답. 자, 세 번째 문제. 이 3번 문제는 극상 난이도 문제고요. 얘는 뭐 그냥 틀리셨어야 됩니다. 정답은 일단 4번인데 해설 없이 패싱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2번, 3번 약간 멘탈이 털리긴 해도 잘 이렇게 패싱 하셨어야 돼요. 4번 문제입니다. 도시개발법상 개발사업 방식이라고 하는 게 보통 수용하고 환지, 혼용 방식이 있죠. 본 문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스토리다. 1번. 대규모로 택지 개발을 하거나 산업단지 조성하고, 특히나 요게 키워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절차가 간단하고 빠른 게 중요하죠. 이럴 경우에는 수용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1번 X고요. 2번. 토지 소유자의 재정착률을 높인다. 어떻게 하면 재정착률이 높아질까요? 개발 토지를 돌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수용은 땅을 뺏어버리니까 기존 원주민들을 보고 떠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에 소유자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건 환지 방식. 그래서 환지 방식은 수용에 비해서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위치, 면적 등을 고려해서 조성된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 토지로 교환한다, 환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4번 매입 비용 부담이 적어서 사업비를 절감. 수용은 문제점이 뭐냐면 보상비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나가. 그래서 수용은 사업비가 크다라는 단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환지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보상비 부담이 적잖아요. 그래서 4번은 환지에 대한 얘기고 수용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5번 기반 시설 설치하기가 유리하다. 뭐 도로 같은 거 정비하기 좋고, 그리고 마지막에 공공성 얘기 나왔죠. 이거 수용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같은 거 할 때는 다 수용 방식으로 하죠. 이 4번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제 해설 들으시면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겠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죠. 4번에 2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 2, 3, 4번이 연속적으로 난리네요. 그렇죠? 자, 5번 갑니다.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준부동산은 여러분 민법상 부동산 아니고요. 준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에 포함되죠. 2. 자동차는 등기 대상은 아니고 자동차는 등록 대상이죠. 등기 대상이 아니라서 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말이고, 자동차는 등록의 대상이니까 준부동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3번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록 대상이 아니고요, 등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선박 20톤 이상이면 등기를 통해 준부동산이 되죠. 그렇죠? 4번 준부동산은 점유만으로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법이 필요하죠.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을 통해서만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5번 정답.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만들고, 이 등기 집합체, 이 집합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장 재단을 통해서 얘를 준부동산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사실 공장재단이란 말은 공장과 관련된 등기 집합체거든요. 뭐 기계, 기구, 권리 다 섞어서 여러분 등기할 수 있고, 그렇게 등기가 되는 순간 얘는 준부동산이고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으로 처리가 됩니다. 5번 문제도 계속해서 초반 난이도 높게 가고 있습니다. 6번은 뭐 그렇게 심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틀린 것은 1번 분양 가능성, 임대 가능성. 이 분양이나 임대 가능성을 보는 건 우리가 시장성 이렇게 부르죠. 1번 맞습니다. 2번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법적 정의에서는 시공행위가 제외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을 하는 행위, 얘는 개발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시공은 제외, 이 부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에 BTO는 세 가지 표현 정확히 찾으시면 됩니다. 민간사업 시행자가 시설물을 건설한다. 자, 빌드하죠, 이렇게. 그리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 지자체에게 이전한다. 자, 영어로 소유권이 트랜스퍼 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 시행자가 직접 운영하고 요금을 받는다. 오퍼레이팅으로 끝나죠. 그렇죠? 일명 BTO 이렇게 표현합니다. 4번 부동산의 개발 유형을 신개발과 재개발로만 구별했을 때, 자, 뒤에 우리 신도시 건설 사업 택지 조성하는 거죠. 요거 여러분 신개발입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택지 조성하는 수용이나 환지 방식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신개발 방식이고요. 그럼 뭐가 재개발 방식이냐면 정비 사업하는 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이 나오면 그 친구들은 재개발이라고 찍으시면 됩니다. 5번 사업 위탁. 위탁은 신탁과 달리 소유권이 일정 기간 이전된다. 자, 스톱. 소유권 이전 나왔으면 이건 위탁 얘기가 아니라 누구? 신탁 얘기죠.
5번 매우 명백히 아셔야 돼요. 정답 6번에 5번이었습니다. 자, 7번 문제도 쉽게 갑니다. 보너스 문제. 여러분 조심하세요. 퍼피 잡으실 때 포지셔닝 들어가면 안 되죠. 네, 포지셔닝은 퍼피가 아니라 STP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항상 ST 포지셔닝 이렇게 외우시고 퍼피는 나머지 4개죠. 7번은 2번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8번. 오피스텔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르시오. 자, 따져서 가격 하락이 몇 개 있는지를 하나하나 보는 문제입니다. 기억번이요. 수요 증가. 수요 증가는 얘는 뭐 가격 상승을 초래하죠. 예. 균형 가격을 오른쪽 위로 이동시킵니다. 가격 상승. 니은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데 자, 뭐가 더 크다? 수요 감소 폭이 크대요. 수요 감소. 좌측 이동. 우리 균형 가격 하락하죠. 자, 디귿번. 모두 증가하는데 공급의 증가폭이 더 크다. 공급 증가로 판단하면 공급 증가는 공급 곡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가격 하락. 그리고 마지막 공급이 증가하는 폭이 수요가 감소하는 폭보다 작다. 그럼 부동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수요 감소로만 판단하시면 되죠. 그럼 수요 감소면 얘도 가격 하락이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가격 하락 요인이니까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전체적으로 4번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어떤 문제인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9번에 계산을 할 건데 저는 약간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 계산을 풀거든요. 이 계산 어떻게 푸는지 제가 틀을 하나 잡아 드릴게요. 일단 마지막에 전체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오리지널로 전체 몇 퍼센트 변화냐 이렇게 물어봤고 문제 패턴에서는 탄력성이 3개가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자, 2개가 나오죠.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지에다가 소와 교 2개의 탄력성을 배치를 하세요. 이렇게 소득 탄력성 0.9 교차 탄력성 0.4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각각의 변화율을 곱해주면 양이 나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수요자의 소득이 4가 오른다. 4 올리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A 지역에 오피스텔 가격이 3이 오른다. 그럼 여기에 3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전체 빌라 수요량을 구하라고 하면 소득 탄력성에 소를 곱하면 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교차 탄력성에 다른 놈의 가격을 곱해도 양이 나오고 일명 소양, 교가 양. 그래서 곱셈곱셈해서 결과값을 더하시면 답이 되는데 9, 4, 36이니까 3.6 4, 3, 10이니까 1.2 그래서 전체 변화율은 3.6 더하기 1.2 4.8%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이 풀이법 괜찮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양, 교가 양이다. 10번 문제. 틀린 것은 문제가 조금 진행이 되면서 앞부분에 나왔던 좀 무리수가 많았던 문제들 줄어들고 있죠 지금. 풀어내야 됩니다. 틀린 것은 1.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크면 뭐 탄력이란 뜻이죠. 그럼 가격 변화율보다 량 변화가 크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양 변화가 큰 게 바로 탄력적. 2번. 대체자가 많을수록 탄력적입니다. 소비자는 탄력적이니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게 됩니다. 탄력적이 된다. 3.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음액값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배운 말로 하면 세 글자로 절대값이란 얘기죠. 그래서 행여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마이너스 0.8이 나오더라도 절대값 씌워서 안에 있는 숫자만 보죠. 이 뜻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최소값이 0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뒤가 틀렸네요. 비탄력이 아니라 탄력적이다. 정답은 3번이죠. 4번. 수요가 비탄력일 때. 5번. 수요가 탄력일 때
결론적으로 여러분 수입과 관련해서 기억해 두시면 편한 게 있는데, 이 비탄력은 고가 전략으로 가는 게 수입 증진에 유리하고요. 탄력이면 저가 전략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비단은 고가로 팔아야 수입이 늘어난다. 비단은 고가로 팔아야 수입이 늘어난다. 요거 알아두시면 편해요. 비탄력일 때 가격을 인상하는 고가 전략을 가잖아요. 그럼 수입 증가 엔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맞고요. 5번 탄력적일 때 재화의 가격을 인하한다. 탄력이면 거꾸로 저가 전략이 좋거든요. 그럼 저가로 가면 수입은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10번은 3번 정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의 문제 아주 독한 문제죠. 틀렸어도 큰 할 말 없는 아주 복잡한 계산인데, 이 11번 계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계산 과정은 하도 복잡해서 저도 제가 슬라이드에 좀 넣어놨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서 저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수요함수가 하나 나왔고 QD1은 940-P, 그리고 공급도 좋습니다. QS는 100 플러스 5분의 2P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공급은 일정하게 두고 수요만 1050-2분의 3P로 변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공급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가격과 양의 변화를 추정하라는 건데,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전형적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100 플러스 5분의 2P, 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갖다가 놓고 한번 풀고, 두 개를 갖다가 놓고 한번 풀어서 가격과 양의 변화를 추적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단 분수가 섞여 있고, 게다가 5분의 2, 2분의 3 같이 분수가 난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자, 이러면 사실은 원래 풀이법 중에서 이 두 가지를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각 변에 5를 곱하는 방식이 있는데, 940 곱하기 5 하면 이 풀이가 너무 빡세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얘를 그냥 소수점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 940-P를 그대로 놓고 5분의 2라는 건 소수점으로 0.4거든요. 그럼 100 플러스 0.4P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게 각 변에 5를 곱하는 것보다는 다소 심플할 것 같아요. 그러면 100이 좌변으로 넘어오면 좌변은 840이고, 이게 플러스 P로 넘어가니까 1P에다가 0.4P 더하면 1.4P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840을 1.4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P가 600이 되는데, 이 균형 가격이 나왔으면 600을 이 자리에 대입하면 940 빼기 600이 되니까 양은 340이 됩니다. 이거 빡세죠, 그렇죠? 하나 더. 그 다음에 변경된 수요가 1050-2분의 3P인데, 얘랑 얘를 계산할 때도 그냥 소수점으로 바꾸는 게 편하겠네요. 그러면 1050-1.5P가 되죠. 2분의 3은 1.5니까요. 그리고 얘는 100 플러스 0.4P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갖다 놓고 풀면, 자, 100 넘어오면 좌변이 950, 마이너스 1.5 넘어가면 플러스 1.5가 되니까 1.5에 0.4를 더하면 1.9P가 되죠. 1.9로 나누시면 돼. 950 나누기 1.9를 딱 때리시면 균형 가격 500 나오고요. 500을 어디든 넣으면 되거든요. 여기에 넣든 여기에 넣든. 그래서 100 플러스 여기다가 500 넣으면은 200 되니까 100 플러스 200 하면 양은 300이 되는 거죠. 그럼 최종 결론, 가격은 600에서 500으로 100 하락하고 양은 40만큼 감소합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잡는데, 나 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하시고, 저게 뭐야 그러면 얘도 극상 난이도 문제처럼 패싱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네. 분수 계산 약간 고약히 나온 문제 11번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12번의 보너스 문제. 저량이 뭐가 있니? 저는 수업 시간에 저량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제 자가 부인, 우리 부인 통화 중이다.
저량에는 재고, 자산, 자본, 가치, 부채, 인구 이렇게. 저량 데이터는 현재 값이죠. 기간이 내재되지 않은. 특히나 이 가치라고 하는 개념 또는 가격, 집값이 얼마니? 집값이 현재 얼마입니다. 현재 얼마입니다. 이게 저량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 주택 가격 또는 가치 둘 다 저량이고요. 임대료는 유량입니다. 임대료는 월값이니까. 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은 4번. 13번에 다음의 개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택지개발 사업에 주로 활용된다. 두 번째, 사업 후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한 토지를 뭔지 알겠다, 그렇죠? 당초에 소유자에게 뭐 한다? 되돌려준다. 환지.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 이렇게 13번에 1번 찍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쉽게 풀으라고 낸 문제입니다. 14번. 컨버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구하는 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식에 근거해서 A로부터 분기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분수식입니다. 1 플러스 루트 걸어주고 A의 면적분에 B의 면적을 넣으시면 됩니다. A의 면적은 3만 명, B의 인구 27만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A, B 사이의 거리를 분자값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48km죠. 이렇게. 예, 그러면 요 식 푸시면 되는데 3만 분의 27만 하면 얘는 루트 9란 말이에요. 루트 9면 3이죠. 그래서 분모가 1 플러스 3분의 48이 되고요. 4분의 48이니까 A로부터는 12km야. 이렇게 푸는 게 공식적 풀이입니다. 근데 이 컨버스는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이 야매, 요령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해설해서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게 이 요령은 여러분 때때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원리 원칙대로 하시되 제가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어요 라는 거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익혀놓으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야매법은 뭐냐면 1번 두 도시 중에서 작은 도시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작은 도시는 어디냐면요, A예요. A.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야매는 A로부터 거리를 구하는 야매다. 뭐 다행스럽게도 문제에 A로부터 몇 킬로냐 그러니까 바로 야매 걸어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뭘 하시냐면 전체 거리를 소환을 합니다. 전체 거리. 그래서 A에서 B까지 전체 거리가 몇 킬로? 48킬로죠. 그럼 이 48을 놓고 소위 말하는 3 또는 4로 한번 나눠봅니다. 3 또는 4로 나눠봐요. 근데 문제는 이 48은 3으로 나누면 16이 나오고 4로 나누면 12로 똑 떨어지잖아요. 그럼 일단 보기를 보세요. 보기를 보시면 혹시 이 16이나 12가 둘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답인데 지금 16은 없고 1번에 몇 킬로 있어요? 12킬로. 그럼 이렇게 답 찍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요게 45가 나왔다고 쳐봐. A에서 B까지. 그럼 3 또는 4로 나누게 되면 똑 떨어지는 거는 3이죠. 4로 나누면 똑 떨어지진 않고 소수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3으로 나누면 15km 나오는데 이러면 15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를 기준으로 전체 거리를 3, 4, 3 또는 4로 나눠보고 보기에 있는 거 고르시면 된다는 얘기죠. 뭐 이것도 일종의 야매법인데 참고로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15번 문제. 산업의 입지 이론과 공간 구조론. 뭐 버제스 얘기, 크리스탈로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렇죠? 자, 1번. 스미스 누구니 너 뭐이니 너. 자, 모를게요. 그냥 계속 모르세요. 앞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2번.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베버는 공장 입지 중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죠.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이 세 가지 중에서 배번은 운송비를 가장 중시합니다. 최소 운송비 지점을 베스트 1호 입지로 보죠. 3. 호이트. 호이트 이론은 단독 이론이라기보다는 버제스의 동심원 구조를 응용해서 여기에 교통망과 도로망을 개입시켜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만든 게 호이트죠. 그럼 호이트의 이론은 단학의 중심지를 가진 동심원 베이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동심원 이론을 발전시켜서 부채꼴로 수정한 모델이다. 아, 좋은 문장이에요. 4번에 아이사드. 아, 또 누군데 너 1번에 스미스랑 너 아이사드 너 둘이 나가. 둘이 내보내요 그냥. 5번 선형 이론에서의 점이지대는, 자 스탑. 저 점이지대는 벌써 틀렸습니다 여러분. 선형 이론에는 점이지대가 없어요. 저 점이지대, 다른 말로 하면 천이지대라고 하는데 이게 버제스 이론이죠. 그래서 얘는 선형 이론이 아니라 동심원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지대는 중심 업무지구 쪽에 직장 및 터전이 있어서 중심 업무랑 거의 극도로 붙어있는 불량 주거지대를 보통 천이지대라고 하죠. 5번은 그래서 동심원이라고 바꿔야 되니까 제가 정답이 됩니다. 1번하고 4번은 배제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번 고전학파의 지대론과 초기의 신고전학파의 모르겠어.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지대는 순수지대와 공공발생지대 및 뭐요? 요거 나서 자, 아랫줄 단기, 그렇죠. 여기서 잡으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외워야 되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토지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기계나 기구로부터 비롯되는 이윤들, 바로 마샬 이론이죠. 그래서 마샬의 준지대. 네, 마지막에 탕 하고 찍어내셔야 됩니다. 17번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 저는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수업 시간에 항상 차, 할인, 안 돼요, 이렇게 3단계로 풀자고 얘기를 합니다. 1단계 차액을 구합니다. 차액이라고 하는 건 개발됐을 때의 땅값에서 개발이 무산됐을 때의 땅값을 계산기로 빼는 거죠. 단위를 억 단위로 본다면 개발이 되는 건 15억이고 계산기로 빼기 12억 5,250만 원을 빼시면 됩니다. 12억 5,250만 원. 그래서 1단계는 됐을 때에서 안 됐을 때의 땅값을 빼신 다음에 이 값을 할인을 하시면 되는데, 할인율은 10%고 개발 정보는 1년 후 스토리니까 한 번만 할인을 하시면 됩니다. 나누기 1.1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여러분 여기다가 개발이 무산될 확률을 곱하시면 돼요. 될 확률이 20%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안 될 확률 0.8 이렇게 곱해서 가시면 됩니다. 차, 할인,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정답 2번에 1.8, 1억 8천 땅 하고 나옵니다. 요 요령 익혀두시면 매우 좋다. 18번 우리나라에서 미시행되는 정책은 늘 나오죠 시험에. 골라보면은 기억번 고를 줄 알아야 돼. 우리나라 현재 재건축 부담금은 하는데 재개발은 여러분 부담금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기억번은 그래서 미시행되고 비축제도 전월세 상한제 선매 다 하고 있고, 오른쪽에서 요 TDR이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이전제, 요 양도제 안 하죠.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있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소유 상한 안 하고 개발 부담금 적성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정답 1번으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19번 공공주택의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기억번. 이게 조금 어려운데, 영구임대. 영구임대는 대상 계층이 누구냐면 최저예요. 최저인데 영구임대라는 말은 30년이 아니라 5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 연차 틀렸어요.
요 기억번 같이 기억하세요. 최저 대상으로 몇 년 이상? 50년 이상. 니은번.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자 키워드 대학생, 초년생, 신혼부부. 우리 요 젊은 계층분들 나오면 이거 무슨 주택? 행복주택이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아, 니은번 틀렸죠? 둘 다 틀렸네요. 디귿번.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인데 기존 주택을 사서 월세로 전환시키는 주택인데 읽어보면 지자체 재정 및 지원 받아서 자 보세요. 최저계층 나왔죠? 저소득 나왔죠? 젊은 계층 나왔죠? 장애인분 나왔죠? 자, 이렇게 대상 계층이 쫙쫙쫙쫙 에브리바디 다 튀어나오면 이게 여러분 니은번에 있는 통합 공공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디귿번도 틀렸어요. 네. 요 니은번에 있는 애가 디귿에 와야 돼. 셋 다 틀렸고 리을번. 기존 주택 무슨 임대? 전세 임대. 그럼 기존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으로 확보해서 이 집을 저소득자에게 월세로 내어주죠. 그래서 줄여서 이걸 여러분 전대라고 부릅니다. 국가나 지자체 재정 및 지원을 받아서 기존 주택을 전세로 확보해서 저소득자에게 월세로 돌린다.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 19번은 리을번만 맞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뭐 사실상 준 공법 문제 20번. 녹지 지역에 지정될 수 있는 게 뭐냐? 녹지 지역에 뭐 될 수 있어요? 세 글자로 보생차. 관리계획은 보생계. 관리지역은 보생계. 녹지지역은 보생자. 그래서 보전관리, 보전녹지 되고 생산녹지 되고 자연녹지 되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번 4번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21번 문제는 저희 극상 난이도 문제죠. 그래서 얘는 정답은 5번이지만 해설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싱 하셨어야 돼요. 문제 풀 때. 22번. 솔직히 말하면 22번에 기억번, 니은번 둘 다 쉽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헷갈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디귿, 리을은 우리가 계속 추가적으로 연습했던 거. 가령 취득세와 상속세. 취득세는 무슨 단계? 취득 단계. 맞죠? 상속세도 취득 단계죠. 저 정리 다시 해놓을까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취득 단계라고 했을 때 시험에 국세로 계속 나오는 게 있고 지방세로 계속 나오는 게 있는데 취득 단계 내는 국세는 우리 돌아가셨을 때 상속, 살아계셨을 때 증여. 두 개가 국세고 취득 단계 지방세는 취득세가 있고 등록면허세가 있다. 그래서 지금 디귿번에 취득세와 상속세 두 개를 섞어서 둘 다 취득 단계에 부과한다. 그건 맞지만 둘 다 지방세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디귿번은 X입니다. 이 상속세가 여러분 국세고 얘가 지방세니까 두 개 찢어주셔야지. 이건 꼭 아셔야 돼요. 리을번. 양도세와 증여세는 둘 다 처분 단계다. 아니죠. 양도세는 처분 단계가 맞지만 증여세는 다시 무슨 단계? 취득 단계라서 적어도 이 두 개 틀린 건 아셔야 돼요. 그럼 디귿과 리을을 제낄 수 있어야 돼요. 디귿 들어간 거, 리을 들어간 거, 디귿, 리을 들어간 거 다 제끼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 저 두 가지는 국세니까 다 무슨 세율? 누진세율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과세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죠. 니은번 맞고 기억번에 재산세와 상속세는 둘 다 신고납부가 아니죠. 저 우리 앞에 있는 재산세는 자 우리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신고납부하는 게 아니라 부가징수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산세는 부과된 금액을 납입을 하면 되는 거고 상속세는 본인이 신고해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부가징수 방식이냐 아니면 신고 방식이냐. 기억번은 두 가지 묶어서 둘 다 신고 납부했기 때문에 X입니다.
근데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디귿번과 리을번을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게 시험 문제 풀이로서는 훨씬 중요하죠. 23번.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부채 감당률하고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자, 계산을 쭉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총 5억이고요. 대부 비율이 여러분 40%란 얘기는 5억의 40%가 융자야. 5, 4, 2억. 융자가 2억이고 숨어있는 지분 투자액은 3억이야. 이게 숨어 있습니다. 원리금이 500만 원인데 이거 우리 아는 말로 부채 서비스라고 합니다. 가능 총소득 8천 찍혀 있고요. 공실은 가능에 25% 주기로 하고 영업경비는 가능에 50%, 소득세는 아마 세후 구하라고 준 것 같은데 500만 원 조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채 감당률 공식이 뭐지? 부채 감당률은 아랫도리에 부채 서비스액분의 위에 순영업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은 500만 원 여기 있죠. 그럼 500분의 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순영업소득 계산할게요. 가능총소득 8천에서 스타트 곱하기 공실 처리합니다. 공실은 가능의 25%니까 여기에 75% 0.75 하면은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구한 유효총소득은 6천만 원이고요. 6천만 원에서 영업경비를 빼야 되는데 가능의 절반이잖아. 그럼 8천만 원의 절반하면 4천만 원의 영업경비가 빠지면 순영업소득은 2천이다. 그럼 감당률은 바로 나오네요. 부채 서비스액 500분에 순영업 2천 하면 4가 나오죠. 계속 계산해 볼게요. 부채 서비스액이 다시 한번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500 빼면은 세 전 현금 흐름이 1,500이 되고요. 영업소득세는 5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세후 현금 흐름은 1,000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세후분의 지분 투자액 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세후 흐름이 1000이니까 1000만 원 분의 내 돈 얼마 투자했지 아까? 3억 넣었다고 했으니까. 그럼 3억을 1000만 원으로 회수하면 30년이 걸리겠네요. 30. 네. 그래서 30을 잡으시면 됩니다. 4.0에 30이니까 2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패스했어도 나쁘지 않아요. 틀릴 수 있는 문제, 복잡한 문제라고 봅니다. 더불어 24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4번도 굉장히 악독한 문제긴 하죠. 24번 문제는 사실은 난이도 표기가 극상으로 돼 있어도 할 말은 없는 문제. 제가 이 표에다가 몇 가지 데이터를 첨부해 놨거든요. 해설의 편의성을 위해서. 정답은 일단 4번인데 대략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전체적인 느낌을 좀 보여드릴게요. 수익성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년에 10%의 할인율을 걸어줄 거고요. 지금 우리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1월 1일에 지출 금액이 나왔습니다. 지출 금액이 요 라인이 이제 문제에 제시가 돼 있죠. 그리고 기말 수입 12월 말에 요게 들어온다. 실은 시험지에는 요 두 개밖에 없는데 수익성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런 사전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 금액을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산기를 꺼내서 얘를 일일이 1.1로 이렇게 할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0일 나누기 1.1 하면 요걸 유입의 현가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요 금액을 요 앞쪽에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20일 나누기 1.1 하면 110이 되는 거죠. B. 130 나누기 1.1을 할인을 하면 약 118만 원이 나오고요. C. 180 나누기 1.1을 하면 약 164만 원. 그리고 마지막 200 나누기 1.1을 하면 약 182만 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유입의 현가라고 합니다. 수익성 지수는 이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죠. 유출의 현가는 지금 나가는 돈이므로
여기서 나눗셈을 이렇게 4번을 따다다닥 해주면 각각의 수익성 지수가 나오죠. 110 나누기 100 하면 A의 수익성 지수는 1.1이고요. 이런 맥락으로 118 나누기 120 하면 0.98, 164 나누기 150 하면 1.09, 182 나누기 170 하면 1.07이 나오는데, 이렇게 구해놓으면 1번 A 사업 기준으로는 얘가 수익성 지수가 제일 큰 게 맞습니다. 아울러 2번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A 사업에만 투자할 경우에는 수익성 지수가 몇이죠? 1.1이죠. 근데 A와 B에 동시 투자를 한다. 그럼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A와 B에 같이 투자하니까 2개 투자하면 지출액은 2개 더하면 220만 원 분의, 그리고 유입의 현가도 2개 더하면 이러면 228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228을 220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개 동시에 투자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1.036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투자하면 1.1이고 둘 다 하면 1.036이니까 하나만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3번 C 사업의 수익성 지수는 1.09, D는 1.07, C가 D보다 크다. 4번 D 사업에만 투자하면 수익성 지수가 1.07이 나오는데, 만약에 C와 D를 동시에 한다. 그럼 역시 더하시면 돼요. 2개 더하면은 320만 원이고, 이 유출의 현가분에 유입의 현가는 2개 더하면 6, 4, 3. 그래서 이 346만 원을, 맞죠? 6, 4, 3. 요거를 32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1.08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C만 하는 것보다는 둘 다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이 틀린 이유가 D 사업 하나에만 투자하면 더 수익성 지수가 작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풀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자, 5번에 가장 작은 사업은 B다. 1번이나 5번 정도만 나오면은 뭐 할만한 게임인데, 이 문제 극상에 가까운 문제였다. 25번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내부 수익률법이나 순영가법, 그리고 여러분 수익성 지수법까지 이 모든 법은 할인법에 해당합니다. 2번 순영가가 0보다 크다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죠. 네. 3번 순영가와 수익성 지수는 둘 다 사전에 요구 수익률이 필수다. 얘를 할인율로 활용하기 때문이죠. 4번 수익성 지수는 이불 출로, 입의 현가를 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다. 이불 출로. 5번 요구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요구 수익률이 크면 투자 안 합니다. 요구 수익률이 반드시 어때야 돼요? 작아야 투자합니다. 그래서 요가 큰지 요가 작은지를 찾으시면 되는데, 요가 작잖아요? 투자합니다. 기각이 아니라 채택된다. 25번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26번도 심플하게 볼 수 있는 학자. 토지지대는 토지 이용으로부터 얻는 순소득이며 이 순소득을 잉여라고 본다. 글쎄. 두 번째, 토지의 몰수가 아닌 지대의 몰수다. 땅을 뺏는 게 아니라 땅에서 비롯되는 이윤을 뺏어가는 것이다. 자, 여기 있네요. 토지 가치에 대한 조세 이외에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 이 텍스를 싱글로 하나만 남기고 토지 외적의 다른 모든 세금을 폐지하다. 이게 여러분 싱글 텍스 이론이에요. 이걸 단일세론이라고 합니다. 이 단일세 누가 주장했어요? 바로 헨리 조지죠. 다른 토지 이외의 다른 모든 세금을 다 철폐하고
토지에서 비롯된 세금 하나만 징수하면 이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네. 정답 3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까지 풀어봤는데 조금 쉬었다가 끊었다가 여러분 2강에서 27번부터 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부터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본 환원율, 우리 투자 분석할 때 수익률 같은 개념이죠. 요구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훨씬 수월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는 1번처럼 기회비용이 반영이 되고요. 위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번,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에 해당하는 환원율도 같이 오르죠. 3번, 자본시장에서 시장 금리가 오르면 이 금리 상승도 환원율을 상승시키는 동시에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오른 만큼 환원율도 오르고요. 4번에 환원율이 상승한다는 말 자체가 할인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자산 가치는 낮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산 가격은 하락한다. 위험이 커지면 환원율이 높아지고 자산 가치는 떨어진다. 5번에 부동산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유형에 따라 환원율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28번은 답이 3번이지만 극상 문제. 얘는 스킵하셨어야 됩니다. 건들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29번 계산은 반드시 하셔야죠. 자, 29번에 LTV랑 DTI 계산 시작할 건데요. 먼저 LTV 계산하실 땐 이 40%에다가 집값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가치 5억짜리 맡겼거든요. 그럼 5억에 40% 하면 2억이니까 LTV로는 최대 2억을 땡길 수 있고요. DTI 계산. DTI는 30% 이하인데 연소득이 5천이니까요. 일단은 5천만 원 불러와서 5, 3, 15, 1,500만 원을 만든 다음에 이 상환액을 융자액으로 환산시킬 땐 나누기 저당 상수로 하시면 되죠. 그러면 DTI 기준 1억 5천까지 돈을 땡길 수 있습니다. 둘 중에서는 당연히 낮은 금액으로 융자가 이루어지는데 기존 부채가 3천만 원이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3천만 원을 이렇게 제끼면 추가 융자 가능액은 1억 2천이 되죠. 정답 2번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도 여러분 극상 문제. 담보 신탁에 대한 이모저모인데 이것도 답은 1번이지만 해설은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리셨어야 돼요, 이거. 31번. 대출의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원금 균등. 원금 균등은 전체 원리금이 줄어드는 상환 방식이죠. 그래서 원금 균등의 특징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원리금 자체가 감소하는 체감식의 형태를 보입니다. 2번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은 전체 원리금은 똑같은데 초반에는 이자의 비중이 크죠. 갈수록 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원금이 늘어난다. 이자가 마이너스 되는 만큼 원금이 플러스. 그래서 원금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진다 맞습니다. 3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차입자의 총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나왔는데요. 어차피 주어진 원금은 일정하다고 본다면 이 총 상환액은 전체적인 이자를 비교하는 문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원금 균등이 전체적으로 이자 포함해서는 가장 적은 돈을 갚게 되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차입자의 소득의 변동이 없다면 원금 균등에 여러분 DTI가 나오잖아요. 이 DTI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두 글자 상환액이라고만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그러면 원금 균등의 상환액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금 균등은 매달 내는 돈이 줄어든다. 우리 보기 1번에 나왔던 것처럼 줄어들기 때문에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상환액이 점점 줄면서 DTI가 점점 줄어들게 계산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환액이 낮아진다.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갚는 돈이 줄어든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차입자의 소득의 변동이 없는 경우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은 매기 상환액이 일정하지 않나요? 그럼 소득이 고정돼 있다면 DTI를 계산했을 때 상환액은 계속 일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 보기와 5번 보기의 핵심은 뭐냐? 이 DTI라는 표현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맞죠. 31번 3번에서 답을 일찍이 좀 잡으셨어야 되는 문제. 32번은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만 55세 이상 보기 5번 약간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연금식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적 보증을 하죠. 3번 HF가 주택연금에 대한 공적 보증을 할 뿐만 아니라 사실 나중에 어르신 돌아가시면 집을 팔아서 빚 갚는 역할을 HF가 하는데 만약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이 집값 하락에 대한 위험을 HF가 부담을 하죠. 그래서 HF는 그 위험 부담할 수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주택연금은 대출인데 어르신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돈을 받아가거든요. 그러면 수령 기간이 경과할수록 우리 대출 잔액은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네, 정답 바로 1번이고요. 이렇게 돈이 쌓여나가는 방식으로 매달 특정액을 대출을 받으니까 이걸 누적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일반 대출과는 반대로 잔금이 늘어나니까 역저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번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33번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관리 리츠 설명할 때 이 자기관리 리츠는 건물 관리를 직접 하니까 회사 안에 건물 관리를 하는 똘똘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데 요새 시험에서는 계속 누가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가 이 자격 조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 감, 투, 자, 필드 경력 5년 이상 그리고 석사미, 석사는 3년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공이 뭐냐?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은 감정평가사, 투는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마지막 자는 뭐 자산관리회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가 자산운용 인력이 될 수는 있어도 보기 1번 공인회계사 이 친구는 안 됩니다. 3년도 틀렸지만 공인회계사 자체가 안 돼요. 이게 아시겠나요?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고 공감투자는 필드 경력 몇 년 이상? 5년 이상. 공 5, 감 5, 석 3, 자 5.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33번은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4번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MBS 유동화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한국주택금융공사 HF는 유동화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정책 모기지 재원을 달성할 수 있다. HF가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주담대 공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중 은행들에게 대출을 시키고 차입자와 대출을 계약을 하면 은행이 설정한 모기지를 HF가 다시 매입을 해서 그걸 MBS로 발행을 한 다음에 투자자의 현찰을 땡겨와서 이 돈을 다시 은행에 공급함으로써 주택금융시장에 끊임없이 자금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HF는 MBS를 통해서 자본시장에 돈을 땡겨다가 주담대 대출 재원 용도로 활용을 한다는 뜻이죠.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2번. 그러니까 이 MBS가 발행이 되면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모기지를 현찰화할 수 있죠. 그럼 유동성 자체가 증가하고 유동성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험 감소시킬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3번. MPTB가 나왔네요. MPTS가 아니라 MPTB는 혼합형인데 혼합형 MBS는 저당권은 발행자가 들고 있고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주는데 투자자가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MPTB의 발행자가 아니라 누구?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합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MPTS는 지분형입니다. 실제 이 지분형 MBS라는 게 모기지의 지분이 투자자에게 모두 매각되는 형태. 그러니까 이 모기지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 넘기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모기지에 대한 유동화 기관이 이 모기지에 대해서 부채 부담이 없이, 예, 유동화 기관의 부채로 표기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모든 권리가 투자자에게 다 이체된다는 얘기예요. 패스. 이게 지분형의 의미고요. MBB. MBB는 저당권 발행자, 수취권 발행자, 모든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죠. 그래서 MBB의 투자자는 그 어떠한 위험을 부담하지도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네, 그렇게 3번으로 정답 찾으시면 되고요. 35번의 법령 문제인데, 자, 1번. 여러분, 요 밸류, 가치평가는 수익환원법을 따릅니다. 2번. 적정한 실거래가라고 하는 건 신고 가격 중에서 토지 감정 평가할 때 쓸 수 있는 가격이죠. 실거래가 기준으로 땅값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실거래가는 신고가니까 너무 올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적정하다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안에는 신고된 가격이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도시지역 기준이면은 3년, 5년이 아니라 3년, 그리고 그 밖 지역은 5년 내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네, 정답 2번이죠. 3번. 시상가액을 조정을 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 비교 방식입니다. 그 밖에 비교 방식에 속한 평가법이라면 이건 거래사례 비교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으로 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네, 서로 다른 방식에 속한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둘 다 비교 방식이긴 합니다. 다만 시상가액을 조정할 때는 두 개를 전혀 다른 기법으로 쳐줄게,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4번에 자문을 거쳐 평가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5번에 항공기, 건물, 기계, 배, 비행기, 항공기나 선박 따위는 원가법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항공기가 항공기로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항공기를 해체해서 처분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36번. 자본 환원율이자 종합 환원율을 구하시오. 사실 이거는 공식을 알아야 푸는 문제인데, 자본 환원율, 종합 자본 환원율이라고 하고요. 총 투자액분의 순 영업 소득을 하면 환원율이 계산이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총분의 순, 저 공식을 알고 있습니까? 얘를 물어본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가 3억이니까요. 총 투자액은 자연스럽게 3억이 되고 순영업 소득은 얼마냐? 얘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순영업 소득을 구하라고 가능 총소득이 제시가 된 거죠. 자, 가능이 2천만 원입니다. 공실 처리를 해볼까요? 공실은 300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수입도 있네요, 이번에. 기타 소득은 100만 원이 있고요. 그럼 1700에다가 100을 더하면 유효 총소득이 1800이 되고, 여기서 영업경비를 450을 제끼게 됩니다. 그러면 0, 5, 3, 1. 그럼 순영업소득 1350만 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3억분에 지금 막 구한 1350만 원을 넣어서 1350 나누기 3만 하시면 그럼 정답 4.5% 요거 나오게 됩니다. 요 공식을 외울 수 있냐, 그리고 순을 찾아갈 수 있냐, 요 두 가지로 환원율을 계산 문제였습니다. 37번은 비교 방식의 계산인데요. 거래사례 비교법 써서 대상 땅값 구하라는 문제. 자, 일단은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는 2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고 주주입니다. 주거지역의 주거용 토지다. 자, 샘플 나와 있네요. 우리 소재지는 똑같은 주거지역이고 면적 250이고 사례 가격 6억이면 본인 시험지에 6억 곱하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1차
면적 보정을 해야 되는데 면적은 여러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대상 면적을 분자 자리에 놓고 아랫도리 분모에는 사례 면적 250을 넣습니다. 6 곱하기 250분의 200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정할 게 지가 변동률. 지가 변동률은 3% 상승하니까 3% 올리시려면 1.03을 곱해 주시면 되고요. 계속 곱하기. 자, 인근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 비교 생략하고, 개별 요인에 대상 토지는 8% 우세하다. 8이 우세하면 8을 더해서 108. 108이면 뭐 하면 돼요? 1.08을 하면 되죠. 네, 그 밖에 뭐 다른 조건 동일하니까요. 계산기 열어서 6 곱하기 250분의 200 곱하기 1.03 곱하기 1.08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정답 3번에 있는 숫자 나옵니다. 네, 식 설계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리고 면적 보정은 사례분의 대상 면적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 38번 문제는 환원율에 대한 서술 문제인데 극상 문제입니다. 네.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에 대한 스토리. 그래서 38번은 정답이 5번이지만 얘는 틀리셨어야 되고 틀리셔도 됩니다. 넘어가고 39번 공시제도. 옳은 것은 1. 다가구 주택은 여러분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공동이 아니라 단독의 공시 대상이죠. 다 세대가 공동이죠. 그렇죠? 2번 개별 공시지가는 공시 기준일 자체가 표준지가 2월 말, 그리고 개별 7월 말, 7월 1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인 경우.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7월 1일이고 개별 주택이 6월 1일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개별 공시지가는 원래 1월 1일 기준으로 하되 얘는 7월 1일인 경우도 있다. 이거 2번 문제도 얘도 사실 뭐 드랍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3번 표준주택이든 표준지든 공통점이 있어요. 사법상 수익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그럼 이게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뭐 지금 문제랑 상관이 없지만 시험에 표준지가 나오면 얘는 나지로 보고 땅을 평가합니다. 이를 반영하여가 아니라 표준주택에 사법 제한이 있으면 반영하지 않고 산정해야 됩니다. 4번 또한 국세나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고 5번의 표준지의 공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마지막 40번 문제에서 주된 평가 방법. 임대료는 임사비 요거 쓰는 게 맞고요. 자동차는 거사비. 채권 수익환원법. 건설기계 원가법 쓰시면 되고, 과수원 자체를 여러분 마지막에 틀렸네요. 거래 사례 비교법. 과수원, 자동차 이런 것들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5번은 쉽게 외워서 푸셨어야 되는 문제죠. 자, 이상 요 6월달 모의고사 해설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7월달부터 아시다시피 방문각은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 시험 형태로 진행되는 문제풀이, 우리가 여태까지 이론 공부를 많이 했다면 7월달에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이제 100일 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문제 적응력 높여가면서 점수도 따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 수업을 듣다 보면 확실히 모의고사 같은 문제 적용도도 더욱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7월달 또 100일도 있습니다. 7월 17일 날 100일인데 남은 3, 4개월 정도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건강하게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